네, 일단은 어느 학교를 준비하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교의 성향을 알아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진들의 성향을 아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산디를 베이스로 하는 교수진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최근 동향 같은 경우는 산디 성향의 교수진들이 많이 퇴임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최근 문제 출제 동향을 봤을 때 그 작년 문제나 재작년 문제나 그 전년도 문제를 봤을 때도 굉장히 CD 성향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껏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 섞여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재작년 3년 가량 이제 공디에 관련된 능력을 묻는,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한 절반 정도로 나오고, 시각 쪽의 능력을 묻는 문제가 또 절반 정도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쪽에 이제 교수진들의 변화라는 게 또 실기 문제 유형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사고라든지 이제 논리적인 이제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단연 조형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3D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형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적인 부분을 강조를 최근에 워낙에 하다 보니까 UI나 UX적인 것도 관심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다른 학교들도 많이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지켜봐도 제 의견은 홍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교수진들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UI라던가 UX라던가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하고,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학문에 근거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에서도 느껴지고, 실제로 평가할 때 봐도 문제를 그런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교수들이 평가하고 읽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표현력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시각적 사고 능력 혹은 디자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고 능력 자체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게 현재 서울대 입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대종에서도 10년 전부터 거기는 인터랙션 전공이 따로 있잖아요. 네.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제 최근 추세가 아니라 10년 전부터도 인터랙션에서 사물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 스크린 같은 그런 거 이용한 UI나 UX가 굉장히 대세였어요. 그런 거를 문제로도 많이 출제를 하고, 그래서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그 디자인 쪽 입시가 약간 경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한예종 출제 문제가 4차 혁명이었고,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대가 4차 혁명 세대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세대는 사실 3차 혁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진들이 살았던 세대는 3차 혁명 세대고 정보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주력할 부분이 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디자인 사고의 가장 근간이 되는 리서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서치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가, 그 부분을 사실 전부 다 아이들에게 많이 학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명석한 아이들이 저희 유입이 되기 때문에 리서치 자체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편이 많은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희소성 있는 유니크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도출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정보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가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사실 그 교수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그 교수가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시적인 관점에서. 근데 많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취향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의 세대에 맞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교수님들의 맞는 어떤 기초적인 디자인 사고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부분에 기초적인 논리를 보여주고 기초적인 아이디어에 근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단순 논리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상식의 선에서의 논리가 아닌 디자인적으로 풀었을 때 이것이 말이 된다, 말이 되고 재미있다 라는 종류의 유니크한 사고력을 갖추는 게 현재 서울대 입시를 준비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기주관성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논리적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리서치라는 게 저는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논리와, 사실 논리라는 건 UI나 UX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논리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조형화 능력일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조형과 그 논리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형화에 있어서 학생들이 리서치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게 심리적이고 어떤 게 심리적이지 않고, 어떤 게 좀 어느 시대를 연상케 하고, 또 어떤 형태는 어떤 재질감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합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자기 주관성에 빠져서 조형을 자기 취향으로만 하나를 하는 문제를 일단 벗어나게 하는 게 리서치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논리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관적인 논리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주관성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기존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계에서 어떠한 논리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시각적이거나 혹은 구조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논리에 대한 것까지 리서치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기초소양 영역에서 입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창의력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창의력이 자신의 지나친 주관성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른바 창의력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는 종류의 사고를 아이들한테 확실히 주시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저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너희들은 이제 디자인 교육을 받기 위한 학생으로서 이제 이 자리에 또 학생이 되기 위한 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과에서 그 학부의 교육 과정을 배우기 필요한 과정이라는 함은 사실 그 학생들이 실기대회에 나가에 어떤 학생들은 마치 자신이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네. 과학 발상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발명가인 줄 알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IoT라든지 4차 산업 과 관련돼서 되게 많은 기술들이 쏟아지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영역들까지 디자인 범위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도 사실은 저는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너무 기술에 의존해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사실 불가능한 건 없거든요. 네, 그게 되게 많은 예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술을 접목할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되게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쓰는 경우가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이를테면 뭐 이것은 그냥 개체가 아니고 부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의 뭐 뇌파를 읽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아이디어로서는 유니크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현대시대에 구현할 수 없을 정도로서의 상상까지 나가버리면 그것은 이제 디자인과 문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유니크라는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분명히 우리 부분 가지지만 그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자체가 애들이 일반적인 교수님들 어떻게 보면 세대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 부분이 오히려 덜 성숙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주지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유니크함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네, 근데 그 부분이 뭐 당연히 그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는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내용인 건데 기본적으로 그걸 학생들이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장애인에 대한 뭐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걸 애들을 시킬 때도
인공지능팔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겠죠.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 로봇팔이 알아서 다 해주는 네.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어떤 이점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하고 나면 그런 짓은 절고도 안 저지르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사가 그 한계선을 어느 정도 지정해줘야 아이들이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디자인 혹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걸 덜 하게 되더라고요. 강사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문제를 만들 때 단순히 유형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아웃풋이 어디까지일지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움을 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문제를 주고 한번 풀어봐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의 창의력만 이제 발달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문제에서 자기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이들이 결국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페이퍼로서 치러지는 그림 형식의 시험이고 결국은 이게 가시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이나 UI나 UX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시화를 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라서 입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시험장에서 눈에 띄기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입시 영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표현에 근간을 두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군을 기본으로 하거나 어떻게 보면 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아무래도 조형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을 접목시키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시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입시 영역에서 왔을 때 여전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잘 훈련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의 이상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시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시험 치르고 온 내용 같은 경우 들어봤을 때 그냥 들었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경우도 많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아이디어인 경우들도 많은데 그림으로 봤을 때 전혀 설득이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조형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재미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들도 너무나 많아서 실제로 분소학원들에서 잘 학습되지 않은 아이가 조형을 잘해서 합격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형에 대해서 경시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시화하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합격 사례들이 보통 스스로 조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잘 만든 디자인 오브젝트를 그대로 베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교수들은 아는 학생들의 조형을 일일이 표절이나 혹은 레퍼런스 차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고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고 1차에서 뽑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면접 때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고로 단순하게 조형을 카피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돕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형 수업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 아깝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자기 아이들한테 사고를 시킨다고 해서 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레퍼런스를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그 학습을 시키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장 표현이나 사고 부분에서 완성된 아웃풋을 내는 것에 기대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초반에 도와줘야 하는데, 그 도와주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와 조형이고, 두 가지 다 어느 한쪽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랑 조형은 언제나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카테고리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 섞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두 개를 명확히 이렇게 나눠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조형이라고 함은 단순한 문의만 지나지 않는데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 100%의 인원을 뽑는데 비실비로 뽑는 인원이 있고 실비로 뽑는 인원이 따로 있잖아요. 네. 디자인 영역 안에서도 이제 논리라든지 아니면 머리로만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실비 영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UI나 UX로 대표되는 그 논리의 부분을 벗어난 부분은 이제 조형의 능력이 관건인데, 근데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작업들을 얼핏 봐도 비실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기를 통해서 뽑힌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형을 다루는 능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도 이제 조형의 능력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서울대식의 조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실은 그 조형이라고 했을 때 물체를 예쁘게 배열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단순 장식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창의성이 있는 조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마치 인스타에 자기 책상 사진 올리는 것처럼 뭐 되게 네. 예쁘게 생각했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해결해야 되는 명확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의 사고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사고라는 게 이제 무형에서 유형으로 이제 시각화를 해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네. 문제가 서울대에서 언제나 생기는데, 그럴 때 당연하게도 이제 학생의 어떤 사고나 의도가 조용히 담길 수밖에 없는 거고,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입체나 구조에 대한 탁월한 어떤 지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표현력 문제도 다시 그쵸, 등장하게 표현력이 되는, 네.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모든 것을 다 해낸다고 해도 표현력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력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고로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마찬가지로 사고의 경우도 사고가 완성되어 있고 좋은 컨셉을 잡아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려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종류의 조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는 어느 게 낫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선시너지를 이루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마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사들이 잘 관찰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와 조형과 표현이라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면 표현이라는 걸 베이스로 해서 사고와 조형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학생마다 조금 다르게 잡아줘야 합격을 할 때 그 학생의 장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가 가장 힘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유형을 주고 풀어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원활하게 실력이 올라가기가 다른 유형들보다 다소 힘들고, 그 강사가 한 명 한 명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면서 조정을 해줘야 훨씬 더 그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1대1 케어를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만 않으니까요. 대신 어느 정도 강사로서의 목표로 삼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게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의 되게 이상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사실은 되네요. 어려운 부분이 조형이라는 게 크게는 두 분류로 나뉘잖아요. 입체적인 조형이 있는 거고 평면적인 조형이 있는 거고.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은 시각적인 영역이랑 입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친구들이
어떤 한 분야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에 반해서 두 분야를 전부 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데 아까 기아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균형을 좀 잘 맞춰주는 게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평면적이라던가 입체적인 아이들의 소형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소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시기적인 부분이랑도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이 9월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는 좀 이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준입시반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도 사실은 실제 입시반이라는 개념도 9월부터, 전해 9월부터가 스타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실 선생님들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2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 조형 능력을 발견하는 시기적인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예비반이랑 입시반을 다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예비반을 전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입시반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평면적인 어떤 특징들이나 입체적인 조형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는 하지만 그거를 더 면밀히 하는 것보다는 실제 아이가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할까? 그런 거에 더 적합하게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하고 유리한 편인데 예비반에서는 아이에게 더 면밀하게 다가가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그 학생들의 주체적인 개성을 어느 정도 발견해주고 이끌어내주는 게 서울대 강사로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비반 단계부터 이제 일찍 수업을 시작하면 그 가능성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유리함이 생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사실 성적 관리도 그러면 조금 더 미리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강사들이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만큼 실력이 오르기에 좋은 포인트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자원도 더 잘 붙잡아서 네네네. 관리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너 이거 해 그래야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이 대학에 가서 뭘 할 거야 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훨씬 더 입시를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지고 더 열심히 하는 가르치기도 쉬워지고. 예, 맞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디자인이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훨씬 더 학생들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네.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가 실제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자체에 애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선생님으로서 할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미리 시작하면 약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 끄는 그 의도 자체를 할 수 있는 시도도 좀 많은 것 같았어요. 네, 예비반에서 특히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게 네. 입시반에서 아무래도 시간도, 목표가 9월 수시라는 기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형 문제를 풀고 준비를 하는 게 많은데 예비반에서는 봐라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다. 네가 하는 입시 유형이라는 게 네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네가 재미있는 일을 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런 식의 어필을 계속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반에서부터 재미를 느끼고 찾아오는 학생들 중에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고 네. 네.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네, 제일 좋죠.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재미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반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보면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레퍼런스도 충분히 많이 갖춰진 학생들은 그때 와서 그거를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실전적인 문제풀이들을 할 수 있어서 9월 입시에서 훨씬 강점을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문제 유형이 계속 바뀌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가 나올지 유출을 하기 어려운 서울대 유형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만큼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멘탈리티를 만드는 게 학생들에게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 학생이 자기 주도성이 없으면 절대 좀 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2 예비반 때 가장 어려우면서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자이닝 이렇게 재밌는 활동들이 있고 이런 식의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가능적인 작업을 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흥미를 붙이게 하는데도 사실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또 면접이 다른 대학 입시에서도 계속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그런 종류의 얘기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몇 달 빡세게 준비한다고 PT 능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스스로가 뭘 할지를 알고 있고 뭘 말할지를 알아야 그런 것들을 더 훨씬 잘 말할 수 있고 어필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이라는, 그러니까 그린섬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학생들 자체의 성향이 굉장히 그 모범생 타입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모난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상위권 하거든요. 자원 중에. 네, 상위권 네. 자원 중에서 뭔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고, 그린섬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튀는 행동을 하거나 뭔가 갑자기 모험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튀는 뭔가를 기대하고 오는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인지를 시켜주면 그거를 곧게 따라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시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놔둬서 아이들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길과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그 찌앗 같은 아이들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중요한 건 그 길을 스스로 가는 건 학생들이라는 거. 네, 저희들이 스스로 가는 떠밀어주기보다 혼자 자연스럽게 네, 오를 수 있게 그런 저희가. 것들을 잘 유도해 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